안녕하세요. 벌써 온라인 계약 2주차가 지나가고 있죠? 네, 좀 빨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하여튼 3학년 친구들 가정에서 건강 잘 지키고 그런 과정에 자신의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7차 시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태도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나쁜 짓을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 성찰적 태도, 좀 뒤에서부터 성찰적 태도는 모든 학자들이 지녀야 될 태도입니다. 궁금해하는 거죠. 호기심을 갖고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그런 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궁금증을 갖고 이런 친구들은 학문의 길로 학자의 길 혹은 교수님 뭐 이런 쪽으로 진로를 선택해 보는 거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 태도가 있고 객관적 태도가 있고 과학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라고 했죠. 항상 어떤 틀릴 수도 있다. 새로운 증거, 주장 이런 것들은 이제 비판적으로 그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받아들여야겠죠.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그렇죠.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가 조작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상대주적 태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자들은 필요 없다. 사회과학자들한테 필요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사회현상이 특수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이라는 건 그 사회의, 상대 사회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상대주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지난 시간에 과제 간단했죠? 가로넣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2쪽. 듀르켐은, 그죠? 자살 연구를 했죠? 이분이 자살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게 개인이 자신을 죽이는 행동인데, 듀르켐은 뭔가 이게 그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인 영향에 의해서 개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소셜 팩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합. 얼마나 사람들하고 이게 잘 결속되어 있는가. 통합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고 집단별로 했습니다. 집단별로. 개인을 하지 않고 집단별로. 그 다음에 규범이나 가치관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그 다음 각 집단별로 자살률 그죠? 자살률 이것도 수치화해서 그 통합의 정도와 자살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그죠? 또 규범이나 가치관의 그 강도에 따라서 그것이 자살률에 집단별 자살률 차이가 있냐 이런 거를 통계로 처리를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죠. 자, 그러면 듀르켐이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자살이 어떤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 자살시키는 어떤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 이건 무슨 태도일까요? 통계를 이용했어요. 그죠? 네. 통계를 이용했다는 건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예, 객관적 태도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말로 했다라고 하면 그죠?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결과.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객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들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채차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적 방법,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의 방법, 절차. 뭐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과학을 하는 방법, 사회과학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적 연구 방법.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실증적 연구다,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실증 연구 방법은 이제 해석적 연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둘 다 사회과학의 방법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질적 연구는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서 경험적 자료 증거를 제시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만드는 그러한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럼 경험적 증거를 어떤 걸 제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구분이 됩니다. 그럼 양적 연구는 뭐냐? 양적 연구는 경험적 증거를 자연과학처럼 제시하자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뭐죠? 모든 이 물리 현상, 자연 현상들을 수치화해서, 그죠? 계량화라는 표현도 씁니다. 수치화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죠. 그죠? 뭐 예전에 과학 시간에 선생님 뭐 배운 거 보면 뭐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이제 온도, 그죠? 샤르의 법칙이 이제 뭐 온도와 부피가 뭐 비례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상에 있는 게 온도 이런 거 다 수치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가 그 물을 기준으로 하죠. 물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점을 0도라고 하자.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자. 부피, 무게, 거리, 질량, 속도, 자연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자를 어떤 그 합의를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1cm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걸 1g으로 하자. 물을 뭐 요 크기를 1g 이런 거를 합의를 해서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와 수치대의 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에 모두 존재하는 것들을 수치화할 수 있다.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겠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양적 연구를 하는데, 그 자연과학에서는 이걸 씁니다. 근데 사회과학에서도 그걸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아까 앞에서 좀 전에 우리가 듀르켐이 자살 연구할 때 통계를 썼다고 했죠. 사회 통합의 정도를 수치화하고, 그 다음에 자살률, 집단별로 자살이 일어나요. 자살률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수치로 한 거예요. 수치로 표현한 거죠. 그럼 그 통합의 정도와 수치의 정도, 통합의 정도가 낮은 집단의 자살률, 통합의 정도가 높은 집단의 자살률.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를 분석해낸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 양적 연구를 하는데, 양적 연구는 우리 단계가 지금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5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좀 더 세분화하면은 7단계 혹은 8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같은 내용이요. 자,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죠. 연구 주제 선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설 설정.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실증 연구는 꼭 가설을 세우는데요. 가설이라는 것은 잠정적 결론은 나중에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 양적 연구에서는 결론을 먼저 내려봅니다. 근데 물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설은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를 하면 수치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신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김기영 선생님은 착한 사람인가 안 착한 사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진술하죠. 이제 우리가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독립변수입니다. 수요량이 그죠? 가격이 그럼 올라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를 원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가격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한 다음에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수들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조작적 정의. 우리 교과서에 24쪽에 보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조작적 정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거. 중독 자체는 수치가 아니죠. 내가 중독이 얼마나 되느냐 수치는 원래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수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는 상중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통계 처리할 때는 상을 3점 주고, 중을 2점 주고, 하를 2점 주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부하게 되면 성적이 나오죠? 성적이 100점 만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실 우리가 공부를 했다. 내가 어느 정도 했다. 그게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수치로 변환하는데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 걸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따르게 조작적 정의할 수도 있겠죠. 100점 만점이 아니라 10점 만점으로 할 수도 있고 5점 만점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등급제도 우리가 하나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냥 상중하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변수들 우리 사회현상에 존재하는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수치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죠. 어떻게 연구 설계라는 것은 이제 그 실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죠. 계획이 잘 서야 그 실제 연구가 잘 되겠죠. 계획이 엉터리면 연구도 엉터리가 되겠죠. 그다음 4번 단계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실험법, 질문지법, 그 밖에도 우리가 그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양적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 특히 질문지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양적연구에서 우리 질문지법 많이 봤죠? 통계 처리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제 그 수집이 되면은 분석을 하죠. 양이 어떤 수치로 나타납니다. 퍼센트도 나올 거고요. 빈도도 나올 거고요.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설을 세웠죠. 그럼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그냥 우리가 눈대중으로 통계를 보고 분석한 거 그 자체로 우리가 검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검증하는 수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카이자슨 검증이라든가 T검증이라든가 이런 검증을 통해서 가설이 유의미하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수학적,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설이 수용되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검증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이제 결론을 냅니다. 보통 이제 일반화라는 표현도 쓰고요. 결론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이것이 이제 법칙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떤 이제 증명이 되면은 법칙이 되고요. 우리가 조사한 것을 다른 집단, 다른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일반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연구가 끝났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결론이 나왔으면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네. 양적 연구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양적 연구는 설명의 사회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설명의 사회.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에서 얘기하는 모든 걸 풀어서 얘기하는 걸 설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을 설명이라고 얘기하고 양적 연구는 설명의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연구들은 수치랑 통계 혹은 이제 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많이 이런 양적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음은 질적 연구인데요. 질적 연구는 우리가 해석적 연구라고도 해요. 자, 앞에서 양적 연구는 수학과 통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질적 연구는 수학이나 통계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이용할까요? 예, 바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이용합니다. 직관적 통찰. 직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훈련된 직관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구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를 통해서 통찰, 여러 가지 변수들. 우리가 보통 양적 연구는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만 이렇게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식이었지만은 실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단지 두 개의 변수만의 통계 분석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 오히려 우리 연구자의 능력, 인간의 능력, 이것이 훨씬 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실전 연구는 이해의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 아까는 설명의 사회과학이라고 했죠. 이해의 사회과학이라고. 이해라는 건 뭐냐? 사람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러면 그 주관적인 행위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 많은 변수들을 함께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해서 해석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컴퓨터가 나을까요? 인간이 나을까요? 이제 질적 연구는 인간이 엄청난 컴퓨터다, 슈퍼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요즘 이제 뭡니까? AI,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그 인간들이 컴퓨터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스크래치, 마음의 상처가 좀 생기고 있는데 말이죠. 여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컴퓨터도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연구자의 어떤 그 직관적 통찰이 사회문화상 매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연상과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의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해석적 연구예요. 물론 이제 질적 연구는 꼭 질적 연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양적 연구가 뭐 유용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양적 연구도 할 수 있고 질적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사회과학의 연구는 질적 연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탐구 절차는 좀 더 간단합니다. 가설이 없어요. 가설. 핵심은 가설이 없습니다. 앞에는 가설 설정 단계에 있었고요. 가설 검증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빼면 됩니다. 그 두 개 빼면은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 선정, 주제 선정하고 가설 선정하고 계획 수립하고요. 자료 수집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자료 수집은 주로 참여관찰법, 면접법 이런 걸 이용해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죠. 분석이라는 건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교차 분석, 그죠?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뭐 이런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다. 근데 해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주관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연구자가 이게 직관적으로 얻어낸 것을 객관화하기 위한 매우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료들을 다 일단 수집한 자료들을 잘 모아놓고 있고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 연구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 내가 연구한 대상자들한테 내가 홍길동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했는지 물어봤어요. 홍길동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내가 해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결과가 맞니 홍길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많은 학자들한테 발표해서 혼감을 얻어내고. 결국은 이것도 다 경험적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객관성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결론 및 재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법칙을 발견하기는 곤란합니다. 보통 질적 연구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집단에 대한 사례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을 보편적으로 혹은 일반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깊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널리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좀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과학적 방법 중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차시, 8차시는 자료 수집 방법. 우리가 자료 수집 있었죠? 아까 질문지, 실험, 면접, 참여 관찰 이런 것도 있는데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고요. 이번 차시 댓글 쓰는 방법입니다. 조금 딴 때보다 조금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쓰시고요. 양적 연구 주제와 질적 연구 주제를 하나씩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해서 적어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서 적어도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 들은 건 이제 스마트폰 중독과 생활과의 관계인데, 양적 연구 주제는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가족 간의 대화 시간 간의 상관관계 분석. 특징은 뭐냐면 두 변수예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변수,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라는 변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거. 보통 양적 연구예요. 그 다음에는 수치로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중독의 정도, 대화 시간, 이런 거 다 이제 수치로 표현할 가능성이. 수치와 수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런 분석이라는 표현도 들어있네요. 분석이라는 말도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쓴다. 상관관계 이런 표현도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수량화해서 분석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것들 양적 연구입니다. 근데 질적 연구는 보통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이제 문화,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고등학생의 학교 생활에 나타난 중독 영향 관찰하는 거죠. 참여 관찰. 친구들이 관찰하면 더 잘 관찰할 텐데 하루 종일 뭘 하는지 계속 관찰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몰래 선생님 몰래 이렇게 하고 하여튼 과제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겠죠. 종합적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개판이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겠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 검색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